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34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자강운동이, 청해 자강운동이 초반에 그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음에도 불구하고 왜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해관에서 벌어들인 돈, 이런 엄청난 수입으로 이 자강운동파,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도 짓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외교부도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결국은 해야 된다. 이 서양 학문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동문관을 여는데 그 동문관은 뭐냐면은 중국도 과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지만 과거를 통해 과거에 시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공부를 하죠. 과거 과목으로, 고시 과목으로 채택이 돼야지 그 공부하지 자체로 공부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시로 나오느냐 안 되느냐, 공무원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입시의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서양 학문들을 넣어야 될 텐데, 서양 학문을 그럼 갑자기 어디서 공부를 시키냐. 서당이나 이런 데서 서원에서, 전통 서원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동문관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동문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양 학문을 가르치자.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서양 학문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그 학문을 공부를 했으면은 그게 과거랑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졸업을 하면은 여기에 3년제, 4년제를 졸업하면 과거를 쳐서 뭐 그게 9급이다, 7급이다, 5급이다, 6급이다 뭐에 해당되는 거를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부의 이제 이념적 투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홍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문관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홍장 참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뭐 원세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만 못 살게 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온갖 거에 다 안 끼어드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본 이홍장 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1863년 상소에 통상의 강령은 본디 총리 아문에 달려 있으나 중후의 교섭 사건은 두 항구에 도리어 많으니, 그러니까 원래 외국하고 통상하고 문제는 총리 아문에서 다뤄야 되는데 총리 아문은 지금 베이징에만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뭐 어디, 근데 항구 같은 데서 외국하고 맨날 교류하는데 거기는 결국은 옛날식으로 팔기군, 그 청을 일으켜도 그 팔기에서 다 이제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거다. 생각건대 다방면으로 취하고 도처에서 구한다면 서양 언어와 문자를 익히는 자들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인재가 나오는 법입니다. 저 서양 사람들이 장기로 자랑하는 추산지학, 수학, 경물지리, 화학과 상소물리학, 제기상상지법, 제조술은 모두 정수를 구하고 실질의 힘을 써서 책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번역된 것은 열에 겨우 한둘에 지나지 않으니 반드시 아직 번역되지 않은 서적을 모두 읽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오묘한 이치를 탐색하고,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 자꾸 번역한 거가 10권 중에 두세 권도 안 되는 거고, 그나마 그거 읽어갖고 파악 안 된다. 말을 배워서 그걸 제대로 원래 원어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정밀하고 은미한 것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화의 지교와 총명이 어찌 서양보다 못하겠습니까? 과연 서양 문자에 정통하고 숙달되어 더욱 전습한다면 윤선, 화기, 대포 등 일체의 기교를 조금씩 익혀 나중엔 환히 깨달을 것이니 중국의 자강지도에 보탬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치십시다 하고 이제 상소를 올리죠. 그랬더니 이제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의정척사파들이 도찰원, 그러니까 사헌부, 우리의 사헌부에
해당하는 도사 장송조가 곧바로 상소를 올려서 과갑과 정도는,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이러는 거는 책을 읽고 도를 배워야 하니 어찌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기교를 익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자꾸 기술, 수학 이거 다 기교. 사람 되는 걸 가르쳐야지. 이게 무슨 경서를 읽어야지 기교를 뭐하러 거기를 가르치라고 그거를 과거 시험에까지 지금 집어넣겠다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습과 인심에 크게 관계될 것입니다. 사습, 그 선비들의 그 분위기 이런 거에 아주 굉장히 나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황제가요, 조정에서 돈문관을 설립하고 정도를 취하여 학습시킨 것은 천문산학은 유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니 이를 기교라고 지목해서는 안 된다. 정도 인원은 생각하는 것이 비교적 정밀하니 학습이 자연히 쉽고 또한 책을 읽고 도를 배움에 있어 일방적으로 한쪽을 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서여계를 파견하여 이 일을 총괄하게 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맡긴 것이다. 이는 서법을 빌려 중법을 인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성인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이 전혀 아니니 어찌 인습과 사습에 장애가 생기겠는가. 그 어사가 조정신하들에게 타당하게 의논케 해줄 것을 청한 일은 다시 논의하지 말라.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 한다. 라고 그랬더니 더 큰 사람이 이제 워런이라는 몽고족 8기군 출신이고 아주 당대 최고의 유학자가 있습니다. 워런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어제 장송조가 천문산학은 정도를 배우는데 필요가 없음을 논한 상주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상유를 받으니 상께서 내린 걸 받아보니 조정에서 동문관을 설치하고 정도를 취하여 학습시킨 것은 천문산학은 유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니 이를 기회라고 지목해서는 안 된다. 책을 읽고 도를 배움에 있어 일방적으로 한쪽을 버린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수가 육예의 하나가 되면 참으로 성유와 같이 유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니 육예 중에 하나가 수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 서, 그러니까 활도 쏘고 사 이런 그 육예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육예의 하나가 되면 참으로 성유와 같이 유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니 잘못된 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어리석은 신의 소견으로는 천문산학은 이익이 매우 작고 서양인이 정도를 교습하는 것은 손해가 매우 크니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황상을 위해 이를 설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건대 입국의 도는, 나라를 세우는 도는 예의를 숭상하고 권모를 숭상하지 않는 데 있으며 근본이 되는 계획은 인심에 달려있지 기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지 무슨 기술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를 말단에 불과한 일예, 그러니까 6예 중에 마지막 예, 말단에 수에서 구하고 또 오랑캐를 스승으로 받든다면 오랑캐의 교묘한 속임수는 논외로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정교함을 모두 전수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 가르쳐 주겠냐. 절대로 진짜는 안 가르쳐 줄 거다. 설령 가르친 자가 성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성실하게 배우더라도 얻는 것은 술수하는 선비에 불과할 것이거늘 고금 이래로 술수에 기대어 쇠약한 것을 다시 떨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광대한 천하는 인재가 없음을 금심하지 않는 법입니다. 만약 천문과 산학을 반드시 강습하고자 할진대 널리 인재를 구해서 채용한다면 반드시 그 술에 정통한 자가 있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오랑캐여야 하며 어찌 반드시 오랑캐를 스승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굳이 해야 된다면은 중국 사람 구해라. 그런 천문 수학이고 하는 분명히 중국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오랑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한풍 10년의 순리를 거슬러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기전을 침범하고 우리 종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 원명원을 불태우고 우리 백성을 살해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200년간 겪지 못한 치욕이니 학사 대부가 모두 마음 아파하고 골치를 썩이면서 지금까지 한탄을 삼키고 있습니다. 조정 또한 어쩔 수 없이 저자들과 강화했을 뿐이니 어찌 하루라도 이 원한과 치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네. 기축봉사, 그렇죠? 그 송시열이 기축봉사 하면서 이 천추의 하나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강화를 논의한 뒤로 예수교가 성행해서 무식한 백성의 반이 이미 미혹되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독서하는 선비는 의리를 강명해서 혹 인심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책이라도 읽고 하는 유학자들은 계속 유학책을 읽을 테니까 뭐 이런 예수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테지만 이제 다시 국가가 훗날의 쓰임을 위해 배양한 총명하고 준수한 자들을 모두 오랑캐를 따르게 한다면 정기가 이 때문에 펴지지 못하고 사기가 이로 인해 더욱 거세질 것이니 몇 년이 지나면 중국의 백성들을 모두 몰아다가 오랑캐에게 귀의시키기 전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 오랑캐는 전교할 때 항상 독서인이 선뜻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음을 한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제 정도로 하여금 저들을 쫓아 배우게 한다면 아마도 학습은 반드시 정통하지는 못할 것이요 독서인은 이미 저들에게 미혹되었을 것이니 단지 그 술책에 빠질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독단을 내리셔 예전의 논의를 즉시 폐기하여 대국을 유지하고 큰 우환을 막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의 큰 다행일 것이옵니다. 라고 웨인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꺾입니다. 그래서 못 꺾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방황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동문관에는 27명이 응시를 하고 대부분도 중년의 실직자. 동문관에 입학하면 학업 보조비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그래서 3년 후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은 5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교육을, 서양 학문을 중국 학문에다가 교과 과정에 접목시키려는 이 시도는 결국은 완전히 이제 실패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동문관에서 찍은 사진이고 외국 학자들을 이제 결국은 불러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때 당시 외국 학자들이 그 후에 이제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제랑 연동이 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유학생 파견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일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럽니다.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에 나누어 보내서 학습시키고 있으니 신등도 이미 풍문을 들었으며 또한 관운을 특파해서 조사시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외국의 선박과 대포를 구매할 때 외국에서 인원을 보내서 교습해야 할 경우 각 동무의 조처가 온당치 않으면 폐단이 원래 많으니 참으로 관운으로 하여금 인원을 인솔하여 외국에 나누어 보내서 학습시키는 것에 편리함만 갖지 못합니다. 이럴 바에 우리가 유학생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이것도 정일창이 증국본한테 부탁을 해서 증국본이 상소를 거듭 올려가지고 결국은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증국본이 자기가 이제 돈을 다 대서 학생들을 보내기로 미국의 유학생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본은 상하이에서 유학생들 모집하는 관청을 열도록 허가를 하고 1872년 유학생 모집 공모에 30명의 남학생이 공모를 합니다. 이 남학생들 누가 인솔을 해가냐면 용괭이라는 사람이 인솔을 해갑니다. 상해 출신으로, 광동성 출신으로 가난한 고와 같이 자란 사람인데 선교사가 미국에 보내줘서 1854년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이게 그 예일대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용괭이의 사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괭을 시켜가지고 커네디컷주, 자기가 공부했던 커네디컷주에 보내서 거기에 주도인 하트퍼드의 교육위원회 협조하에 중국 유학생본부를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을 그 지역의 미국인 가정에 일정 금액을 주고 맡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미국에 보내갖고 거기 여학생 5명을 예를 들어서 갖다 놓고 뭐 가네코 겐타로 같은 사람을 또 나중에 하버드 가게 되는 그런 유학생들을 남기고 거기 집안에다가 미국 사람들 집에다가 돈 주고 부탁하듯이 이제 똑같은 거를 중국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이 보수파들의 의정척사파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진란빈이라는 사람을 또 파견을 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가서
중국계 정통 학문을 수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다시 한학을 이제 공부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년간 매년 30명의 유학생이 추가로 와서 1875년에는 전체 수가 120명이 하트포드 커네티컷에서 미국 가정에서 살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사진은 당시 처음에 파견됐을 때의 중국 학생들,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중국 복식으로 이걸 하고 갔고, 이건 이제 미국의 주말에 이제 그 중국 학문을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미국의 잡지에서 이제 실어준 건데요. 이해하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아이들이 이제 미국화가 되죠. 그래서 이 휴 있는 거 이거 잘라버리고 미국식으로 자꾸 옷을 입고 머리를 두발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영어가 더 편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용갱 선생님도 미국 여자랑, 백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대단한 인적 자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1881년, 다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이건 이제 용갱의 착오였었던 거죠. 미국 정부가 이제 이때쯤 되니까 갔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들을 다 졸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원래 목적이 뭡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학교에 지분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학생들을 자기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정규 학생으로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파들이 그거 잘 됐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다 소환을 시켜버립니다. 120명을. 그래서 81년 8월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모두가 다 일제히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할 때에 그렇게 야구를 잘했대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야구팀이, 이 학생들 야구팀이 있어갖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친선 경기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프로팀이랑 했는데 이겼대요. 그렇게 잘했대. 그런데 이 사진 제가 하나 가져온 거는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여기에 학생들이 이게 어디냐면 그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미국의 아주 명문 중에 명문, 그 보스턴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도 나오고 한 그 명문 사립학교인데 그 앤도버의 야구팀에 여기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때 갔던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들 잘하고 운동 잘하고 거기에서 영어 잘 배우고 그래서 다 했는데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하고 일본의 차이. 그렇죠? 어떻게든지 미국에서 끝까지 사립대학이든 뭐든 무조건 대학 졸업하게 만들려는 게 일본 사람들이었던 거고, 여기서는 육사해서 못 가? 그럼 들어와. 그래서 그냥 철수를 시켜버립니다. 참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한계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중국이 뭐냐면 신장 얘기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신장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이 지도, 지금 이게 중국 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중국의 국경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신장이 있는 건데, 이 중국의 국경, 대만까지 포함한 이거는 완전히 청나라가 만든 겁니다. 청 이전의 명나라 때에는 여기에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티베트고 신장 이런 거는 전혀 영토가 아니었었죠. 대만도 영토가 아니었었던 거고. 그랬던 나라를 지금 배 이상으로 키워놓은 게 소위 그 만주족의 여진족의 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특히 신장이라는 이 지역이 완전히 복속이 되는 게 바로 요때인데, 이 신장이 중요한 게 이게 약간 확대된 그 지도를 잘 보실 수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요게 이제 이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오른쪽이 고비 사막, 남쪽이 골륜산맥, 여기가 이제 천산산맥, 그 유명한 천산산맥입니다. 참하고도 나오고 하는 그 천산산맥인데, 그러니까 산맥, 거대한 산맥 둘에다가 이 그 사막, 고비 사막하고 타크라마칸 사막 있는데 요 사이길이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앙아시아로 해서 인도로 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 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장법사가 뭘로 가고 하는 해초 스님이 가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쪽이죠. 그래서 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을 잡는 일로 모든 그 외부의 그 북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일로 가는 거고, 당나라 군대가 고산지 장군이 그 중앙아시아를 갖다가 정복하러 나가는 길도 이 길이고, 그러니까 이 길이 아주 결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끼고 있는 게 이제 신장이죠. 근데 그 신장에서 그 걸륭제 때에 강희제 때 시작해서 걸륭제 때 완전히 복속을 시켰는데 이제 군대를 8기군을 보내서 완전히 군정을 펼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그 차별을 하고 이제 이슬람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착취를 하고 약탈적인 행정을 폈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슬람족들이 그때부터, 요새도 그렇죠. 그때부터 끊임없이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다 드디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야쿠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1865년에서 77년까지 이제 큰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야쿠백의 군대, 회군들,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들의 사진이고, 왼쪽은 이제 야쿠백 본인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서 이제 청조정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독립하겠다고. 그때에 러시아는 이제 계속 동진을 하고 있을 때인데, 중국이 저러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에 일리라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지역, 요 지역을 중국이 정신없을 사이에 자기네가 점령을 해버려요, 러시아가. 그러면서 중국이 이거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데 너희가 그 난을 평정하고 나면 돌려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난을 평정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다 자기네가 차지해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길목을 차지하려고 이제 러시아는 또 이제 그걸 노렸던, 그러니까 지금 야쿠백,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는 지금 태평천국이나 뭐 유럽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고 무슨 딴 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또 여기는 둔간 반란이, 이슬람 반란이 또 이제 일어난 거고, 그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는 또 그 전략적인 지역을 또 차지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제 청조정이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요. 니엔난 1851년에서 68년까지 일어나는 이 니엔난, 이 분홍색 지역들이, 이게 또 니엔난. 남쪽이 여기가 요 남쪽에 양자강을 따라서 가는 게 태평천국의 난, 둔간반란, 또 74년에 일본의 대만정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고 반란이 끊이지 않는 게 이제 청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좌종당이라는 사람이, 정국번하고 좌종당하고 곽숭도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상군, 그러니까 호남성의 선비들로서 그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싸워서 그 태평천국을 난을 진압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했던 좌종당 장군이 이제 또 맡아요, 이거를 수복해라. 신장 수복을 해라. 그래서 1876년에서 77년에 군대를 일으켜서 먼저 니엔난을 그러니까 먼저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을 하고, 니엔난을 평정을 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신장을 수복하러 갑니다. 이때에 신장 수복을 하는 이홍장하고 좌종당이 둘이서 이제 같이 그 모든 일을 같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홍장은 바다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해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그거 신장 수복할 필요 없다. 우리 바다 지키는 데다가 돈을 더 쓰자, 그런 거를 좌종당하고 둘이서 거대한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해관에서 온 그 돈, 그 1,400만 양을
바다 지키는 데 쓸 거냐, 해군 기르는 데 쓸 거냐, 신장 수복하는 데 쓸 거냐를 갖고 좌종당하고 이홍장이 조종해서 격돌을 해서 결국은 서태후가 좌종당의 손을 들어줘요. 일단 이거 평정을 해라.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좌종당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좌종당이 그걸 가지고 군대를 또 이끌고 가가지고는 가서 순식간에 또 이거를 갖다가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중국 군대가 어쨌든 청일전쟁의 그때의 이게 10년 전인데, 20년 전이구나. 청군대는 이때만 해도 전혀 달랐어요, 아직도. 그래서 순식간에 야쿠백의 난을 평정시키고 야쿠백은 자살하고, 그리고 그때의 평화조약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한테 가서, 러시아가 이제 기절을 한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거를 또 저걸 수복을 해. 난을 평정을 해. 그러니까 자기네가 약속했던 1, 2 지역을 이제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힘든 협상을 벌여져 갖고, 거기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얄타 회담이 나중에 벌어지는 그 얄타예요. 그 유명한 얄타의 리바디아 공. 똑같이 윈스턴 처칠하고 루즈벨트하고 스탈린이 앉아있는 그 유명한 사진 있는 얄타 회담에 있는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협상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그 협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1, 2도 되찾고, 그리고 신장도 수복을 하는 게, 그게 이 왼쪽에 사진이 있는 이 좌종당 장군의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처음 알았는 게, 미국에, 우리나라 중국집에는 없는데요, 미국의 중국집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국집 중에 제너럴 조스 치킨이라는 닭강정 같은 약간 나조기 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제너럴 소스 치킨이네요. 그래서 왜 제너럴 소가 누군가 했더니, 그 제너럴 소가 이 좌종당 장군이에요. 그래서 중국말로 조종탕치, 좌종당 게, 좌종당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럴 소스 치킨.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좌종당을 높이 평가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찾아보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왔던 중국 이민 중에 식당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이름을 짓다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자기 본국의 장군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제너럴 소스 치킨이라고 해서 미국에 혹시 미국식 중국집에 가시면은 한번 시켜보시면 꼭 나오는 게 제너럴 소입니다. 하여튼 그 제너럴 소 덕분에 이 엄청난 지역을, 지금 무진장의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무진정의 갑자기 셰일 오일이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여기. 셰일 오일인데 물이 없어서 이거를 빼내질 못하는데 무진장 묻혀 있고 그렇답니다. 이거를 이때 다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도 수복을 합니다. 이 와중에도 1880년 청불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왼쪽 사진 보면 요게 이제 중국이고 통킨, 요게 안남, 요게 코친 차이나라는 요렇게 세 나라로, 안쪽에 라오스 캄보디아니 있고요. 요렇게 세 나라로 나눠져 있어서 지네끼리 이제 싸우고 왕조들이 맨날 바뀌고 그러고, 이게 회라는 그 수도에 있는 궁이고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만 복잡한 얘기 다 빼놓고, 결국은 프랑스는 영국이 홍콩이고 텐진이고 뭐고 다 영국이 차지하면서 가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중국 시장을 뚫어야 될 텐데 남방으로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남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홍콩보다도 더 남쪽으로 가서 결국은 이 지금의 월남, 그렇죠? 인도차이나 반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는 거죠. 그래갖고 1862년 6월 5일 날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고 이때, 그리고 안남과 통킨의 조약항들 개항하고 안남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64년에는 코친차이나 맨 남쪽에 있는 것도 프랑스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전쟁을 일으키자,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갖고 청나라 군대하고 프랑스 군하고 교전을 시작하는데
지금 왼쪽에 이홍장, 가운데 증기택. 증기택은 누구냐면 증국본의 아들이에요. 증국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최초 2대 주영 대사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외교관으로서 활약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이제 공친왕 혁훈이고, 이 사람들은 야, 프랑스랑 전쟁하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그런데 이 위정척사파들, 이 청의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좌종당 장군이 이 신장 수복한 거가 이게 자기네 진짜 엄청난 국력인 줄 알고 싸워야 된다. 이거 내주면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스톱이다. 우리 막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서태후가 그쪽 손을 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전쟁하면 안 된다고 온갖 방식으로 다 막으려고 했던 상소와 편지와 이런 거 제가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랑 청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세력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소문이 돌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을 때에 이게 1884년 아닙니까? 1884년 12월에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신정변이 벌어지는 거죠. 갑신정변이 벌어지는 그때로 잡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김옥균 같은 사람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야,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청군이 원세계 군대 몽창 빼갈 거 아니냐. 분명히 그 군대 빼가는 틈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한 3분의 2는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원세계가 그 군대 가지고 진압을 한 거고, 일본이 그냥 물러서 버린 거죠. 어마뜨거라고 물러서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마강해전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제일 큰 전투가 아까 마미 선정창, 지난 시간에 이 복주에다 지어놓은 최대의 조선소랑 중공업 기지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 안에 서양.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배, 서양에서 산 배를 해서 그게 남양 해군이에요. 북양 해군이 있고, 북양 해군은 이홍장이 천진 이쪽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해군이었고, 이 후조, 복건성 그쪽을 해서는 이제 남쪽이니까 거기는 다른 해군이 지켜야 되니까 남양 해군이 지키는 거였었어요. 후조, 마미, 선정창에서 나오는 모든 무기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 누구한테 이 지휘권을 주냐면 장패륜이라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지휘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장패륜이 지휘권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이 프랑스 군대하고 싸우는데, 요 가운데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게 전에 요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뢰정이라는 게 있어. 어뢰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한 전투였습니다. 프랑스가 이때 어뢰정이라는, 요 앞에 보시면 조그만 배, 요 조그만 중국의 큰 배 앞에 조그만 배를 이용해서 어뢰를 싣고 가서 어뢰를 쏴서, 수중 어뢰를 쏴서 이 배를 격침시키는 그럽니다. 그래서 기함이 7분 만에 격침이 됩니다. 개전 7분 만에 격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양 함대가 개전하기 전날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다음날 격침된. 그래서 1시간 만에 그 함대가 전체가 격침이 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남양 함대에서 이홍장 보고 좀 도와달라고 북양 함대 보내서 이홍장이 못 보낸다고. 그래서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청일전쟁할 때 북양 함대가 일본한테 당할 때 남양 함대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은 한 나라로서 싸우는 게 아니고 갈라져서 이제 싸우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청일전쟁의 패전의 이유도 되지만, 아무튼 이홍장의 입장에서는 커봐란 말이야. 저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투자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다. 그러면서 자기는 난 거기 안 낀다.
그래갖고 북양함대는 어쨌든 살리죠. 이때까지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청불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양무운동 뭐하러 했느냐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그거 뭐 서양배, 서양학문, 산수, 그 수업 배워갖고 뭐 만들었고 어떻게 했는데 1시간 만에 다 끝나는데 그거 뭐 한 거야? 그 많은 돈 들여갖고. 양무운동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청불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이 장폐륜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마강해전에서 1시간 만에 다 잃고 나서는 자기는 도망을 가요. 또 어디 저쪽 내륙으로 도망을 가가지고는 그 대신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를 너무 기가 막힌 학자였어요. 학자는. 그래서 너무 유리한 걸로 이제 해전을 갖다 묘사를 해갖고 그게 조정에서 받아보고 처음에는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긴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서태후가 불러가지고 저놈 당장 그래서 이제 내쫓아가지고 귀양을 보내가지고 이제 저 변방에서 가서 귀양을 살았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귀양을 살고서는 돌아와갖고 상해로 와가지고는 이홍장을 찾아가요. 근데 이홍장이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홍장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해전은 할 줄 몰랐는데 다른 거는 뭔가가 뛰어난. 그래서 장폐륜이 이제 사위가 되고 장폐륜이 낳은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고 미국에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일린 장이라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동양 여류 작가 중에 이제 최초로 진짜 최고 수준에 오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들어보시면 색계 Lost Caution이라는 책,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쓴 여자가 장폐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요. 이렇게 먼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나 둘 건너면은 다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참 이거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장폐륜이라는 사람이 걸출한 사람이었던 거는 하여튼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양무운동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지만 그 전에 여러 조짐이 있었던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철도를 못 지어요. 철도를 안 지어요. 굉장히 늦게까지. 청일전쟁에서 질 때까지 지면서부터 철도를 지키죠. 지금은 세계에서 철도 제일 잘 짓는 나라가 됐는데 고속철도 제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중국 최초의 철도는 1865년에 영국 상인들이 자금성의 선문 밖에 600m짜리 길이를 협계철로를 우선 놔요. 이게 기록상 최초의 이제 철로인데. 그래서 이제 청황실한테 보여주려고, 서태후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쫙 깔아놓고 이제 서태후를 모시고 나와갖고, 이런 희한한 기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해서 보여줬더니 서태후가 수심 해괴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1876년에 7월에 오송철로라는 것이 개설이 됩니다. 상해의 미국 조차지와 짜베이, 갑북구를 연결하는 그 철로인데 영국의 자딘 매스슨이 이제 부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정부가 철도를 운영권을 돈을 주고 사서 1877년 10월에 해체시켜버려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이유가 풍수를 해친다는 거예요. 네? 조상님들의 묘자리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네? 지금 최첨단 원자력 발전소가 뭐가 어떻다 그래갖고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수십 년 동안 투자했던 거 몽창 해체시켜버린 거죠. 환경 해친다 그래갖고.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게 그 오송철로 개설할 때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희한해갖고 그때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막 기차에 올라타고 이제 이런 건데 이홍장이 나중에 회상하는 겁니다. 그해 겨울 베이징에 가서 제공을 아련한 후 공친왕에게 가서 철로의 이익을 온 힘을 다해 아뢰고 우선 시험 삼아 청강에서 베이징까지 철로를 설치해서 남북의 화물 이동을 편하게 해볼 것을 청했습니다. 공친왕께서는 이 말을 옳다고 여기면서도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태후한테 아뢰야 될 텐데 안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한가한 틈을 타서 양군께 서태후, 동태후 양군께 말씀드려 볼 것을 청해봤지만 양궁도 이렇게 큰 계획은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로를 못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뭐 광산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이제 땅을 파헤치고 풍수를 해치고 도대체 석탄이라는 거 파서 뭐 하는 거냐고 그거 필요 없다고 석탄 떨어지면 배가 못 가는데 그 배 만들어서 그런 석탄 떼는 윤선을 만들어서 뭐 하냐고요. 석탄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못 가는 건데. 노는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별의별 이유로 이제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공친왕, 혁헌, 증국본, 이홍장, 마건중, 정일창, 좌종당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개혁을 이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그런 성공들을, 놀라운 성공들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감찰을 맡았던 조차론, 아까 사헌부 이런 데서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인배라고 부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일창은 아까 그 미국 유학생 보내야 된다 그러고 후젠의 그 마미 선정창 직구 이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다 후젠 순무를 마지막으로 1878년에 55살 나이에 그냥 낙향해버립니다. 곽숭도는 제가 일권에서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일권에서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는 이 후난 학파들, 이 후난성의 그 악록서원이나 예루서원이라는 그 서원을 중심으로 나왔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증국본, 곽숭도, 좌종당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태평천국의 난을 저걸 하고 평정을 하고서 양무운동을 서태후하고 공친왕을 보위하면서 양무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인데 그 곽숭도는 실제로 증국본이 정부로부터 의병 일으키라고 이걸 받았는데 그때 부친상이었었어요. 모친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친상이어서 자기 못 간다 그랬던 거를 곽숭도가 증국본 아버지한테 가서 아무리 모친상도 좋지만 지금 나라가 위험한데 아들 좀 보내라고. 그래서 증국본이 갑니다. 그래서 그 상군을 일으키는 계기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76년에 초대 주영공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청해 보수파들은 그들 성인의 날을 따라 양귀, 서양 귀신들의 수하로 들어갔다고 비판을 하고 고향 사람들을 그를 동네 수치라고 해서 그의 집을 부수려고 하고 양무운동과 근대식 외교의 필요성을 논하는 책을 쓰고자 했으나 보수파의 비난이 무서워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1877년에 서구 문명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긴 그의 일기가 총리야문에서 출판되지만 보수파의 공격이 심해지니까 조정은 결국 책의 목판까지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여기 오른쪽이 곽숭도 사진입니다. 런던에 부임하여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정치제도, 교육제도를 칭송하는 보고서들을 보내니까 총조와 중화문명의 배신자로 탄핵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1878년에 영국에서 귀국해서 79년에 그냥 낙향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양무운동파가 주창한 이론이 중체서역론, 그렇죠? 중국의 몸통과 서양의 기술을, 중국의 정신문명, 중국의 유교적 윤리 도덕
이런 거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게 우월하니까 서양의 윤리나 도덕보다는 우월하니까 그건 그대로 갖고 있고 서양의 과학기술,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그 용만 배워와서 그 둘을 접목시키면은 서양 것도 배우고 유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교 문명의 중국 문명을 지키는데 서양 거를 이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게 중체 서역론이죠. 동도서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동도, 동쪽의 도, 서쪽의 기술, 그 그릇, 기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화혼양제, 일본의 혼과 서양의 기술, 제주. 이거를 접목시키면 돼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체서용, 동도서기, 화혼양제. 이게 중국과 조선과 일본의 선비들이 서양을 접했을 때 그나마 위정척사파나 청이파가 아닌 존왕양이파가 아닌 깨인 사람들 중에서 이걸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중체서용, 동도서기, 화혼양제의 사상을 갖죠. 아직도 우리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의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일본은 화혼양제 아니에요. 그냥 양혼양제예요. 그냥 혼까지도 서양 거 다 하겠다라고 다 전에 일본 말씀드린 서양 원숭이 같다고 이토 히로부미 갖고 보고 오쿠보 도시미치 보고 서양 원숭이냐고 맨날 수염이랑 옷이랑 훈장 달고 하는 거 똑같이 비스마르크나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다니고 맨날 서양 무슨 궁전 같은 거 만들어서 무도회 열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그 전통주의자들이 막 욕을 이제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일본은 그쪽으로 가거든요. 완전히 그냥 발가벗고 서양화. 처음부터 끝까지 서양화. 후쿠자와 유키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일단 서양화. 그냥 서양화부터 하자. 그냥 서양 거부터 배우자 일단. 라고 하는 게 일본의 명치 유신이 되는 거고 메이지 유신이 되는 거고 중국은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편하고 멋있고 말이 되는 것 같고 꼭 먹고 알 먹고 우리 것도 지키고 서양 것도 들여오는 것 같은 동도석인데 이게 안 돼요. 그게 중국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까지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안 돼요.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똑같잖아요. 자본주의 같은 거 들여와갖고 시장경제 들어와서 약간 개방을 하면서 확 돼갖고 지난 3, 40년 동안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해 지금 와갖고 동도서기 하잖아. 사회주의식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인민 독재식 민주주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저렇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진핑 이하로 다 그거 한대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게 더 우월하대요. 서양 거보다. 그러니까는 유교 이거 하면서 서양 거 갖다 하는 게 이게 우월하다는 거예요. 서양 거보다 지금.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도 한번 썼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었구나. 그냥 지금식 현대식 중체 서역론이다. 시진핑 하는 거. 근데 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꾸로 잠깐만 우리가 왜 동도서기라는 게 이렇게 매혹적인지,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편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양 무기가 우월하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좌종당, 중국번, 이홍장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아까 찰스 고든 같은 사람을 상승군이라는 서양식 군대를 아예 조직을 해서 찰스 고든한테 그걸 줘요. 지휘권을. 그래서 서양식으로 서양 군인들도 있고 서양식으로 완전히 찰스 고든이 훈련을 시켜갖고 서양 최신 대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을 도와주는 거죠. 이홍장 밑에서. 그래서 그 군대 이름이 상승군이에요. 상승이 뭐냐면 항상 이기는 군대. Ever victorious army.
비교도 안 되게 전투를 잘하니까. 서양식 군제로 해갖고 서양식 무기를 가지고 서양 군인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것도 영국의 가장 대영 제국의 가장 뛰어난 군인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제 그걸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본 이홍장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자기네들한테 엄청난 신유정변으로 놀랍게 자기한테 권력이 오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네가 하는 개혁은 중국 문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 중국 문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전통주의파들이, 청의파들이, 위정척사파들이, 존왕양이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맞아. 우리도 똑같은 거 지키려고 그래. 다만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말 안 듣고 이 정도도 개혁 안 하면 중국 문명 붕괴할 것이다 라고 이제 거꾸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방법만 달랐지 목표는 똑같다. 우리 양문운동파나 보수파나 똑같다.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예요? 양문운동파는 근대식 개혁을 통해서밖에 못 지킨다. 유교 문명. 그런데 보수파는 한치라도 고치면 중국 문명은 무너진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주의자들이 맞아요. 고칠 거면은 하나라도 고치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문명이라는 게. 꼭 먹고 알 먹고가 안 돼요. 부분 개혁이라는 게 안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엄청난 두 문명이 충돌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양무운동, 중체서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을 개혁할 뿐이다. 유교 문명의 본체는 무관하다. 지키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심리적 위안이에요. 서양 과학기술 화려한 거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리고 그거를 다 즐기면서도 야 놀랍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에이, 정신문명은 우리가 우월해. 계속 자위하는 거예요. 정신문명은 우리가 우월해. 윤리도덕 아유 그 짐승들이야. 기계는 잘 만들고 뭐 겉으로는 화려한데 아유 속은 다 썩었어. 부모님 잘 모시고 충효하고 하는 거 우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서양을 따라해도 중국이 본체이고 서양은 실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서양보다 앞서 있다. 따라서 중국 문명을 바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일 큰 구멍이 뭐예요? 서양 문명법, 그러니까 중체 서양론을 주장하면서 서양 문명의 어떤 부분을 빌려올 거면은 과학 문명을 빌려오면 안 되죠. 과학기술 문명은 그냥 그대로 효과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 뭐 철학, 윤리 뭐 이런 거는 막 마냥 논쟁할 수 있잖아. 어느 게 우월하다. 아직도 우리가 동양 문명이 우월하다고 아직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학기술 대포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거는 무슨 논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쏴보면 아는 건데. 그 상대주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중체 서용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점점 거기에 접해본 사람들일수록 아무리 대유학자들이라도 그걸 버리고 서양 학문을 파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는 더 놀라는 거예요, 이제 정통파들은. 아니 저렇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저 정도를 보고서는 거기에 또 홀딱 빠져서 아예 과거 시험 봐갖고 한림 학사가 된 건 하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이거를 더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반동적, 심리적 기제로 전락을 해버릴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 사상, 그러니까 중국 하는 학자 중에 조세프 레벤슨이라고 버클리 대학에 있던 분인데 50년대에 요절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남긴 책이 있는데 진짜 중국학의 모차르트라고 정말 글의 영어의 유려함인데 그 영어의 유려함이 중국 문명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제 중국 철학 이런 걸 썼는데 근세사를 썼는데
Modern Transformation of Confucian China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서 이 양반이 한 얘기가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얘기고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하는 건데 중국에서 유교가 힘을 잃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중국의 학자들이 유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유교가 보편타당한 윤리체계, 사상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우월한 체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돼야 되는 전 세계 누구한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윤리한 그 보편타당한 체계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고 이게 중국 거니까 지키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졌다. 전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거니까 지킨다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편 타당한 거냐. 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가져가도 이거는 효도가 중요하면은 한국 사람만 효도합니까? 아니죠. 남한테도 미국 사람한테도 야 효도해라 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보편타당한 얘기지 그냥 우리 거라고 해서 지킨다? 그 순간에 뭐예요? 이거는 그냥 심리적 위안만 주는 기제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그냥 우리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거니까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편타당하냐. 내가 이거를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이건 내가 아무한테나 스스럼 없이 이게 미국을 가든 중동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이거는 맞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지키는 거지. 사람이 아니 당신들은 사용.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식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중국식,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회주의면 사회주의고 시장경제면 시장경제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한국적 민주주의가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럼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예요. 시장주의면 시장주의예요. 그런 게 유교면 유교지 그 유교를 지키는 게 중국 거다 지금 어디 거다 얘기할 얘기가 아니죠. 중국은 뭐 유교가 그게 뭐 공자가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우리 맨날 그런 거 갖고 요새도 아직도 이 민족주의자들이 그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산동반도가 뭐 원래는 뭐 신라에 뭐였었고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그 한국 사람이었으면 뭐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보편타당한 윤리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교는 더 이상 실생활에서 유용한 보편적인 가치나 문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신 전통, 변치 않은 중국 문명의 핵심으로 재해석되면서 서양 문명에 굴복할 수 없다는 반동적 리액셔너리 심리적 기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외인이 맞았어요. 할 거면은 일본같이 완전히 바꾸든지 아니면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외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서구 문명이 확산될수록 중국 문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보편타당해서가 아니라 중국적이기 때문이라는 이 옹색한 변명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중체서역론이 중국 문명의 정체성을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서구 문명의 침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국 문명을 해체시키는 트로이의 목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한다? 꼭 먹고 알 먹고 양다리 걸치고 동도서기, 중체서영, 화헌양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글로 갔고요. 우리는 거의 결정을 안 했고 어디로 갈지. 중국은 반만 가본다고 그래도 했던 거고
그런데 여실하게 실패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일본에도 가끔 그런 게 일어나고 우리도 항상 일어나요. 야, 이거는 우리 거 지켜야 된다라는. 이거는 너무 서양적인 거다. 이건 너무 서양적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뭐고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못 세웁니다. 중간에 세우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자강운동이 보여주는 그렇게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화려하게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10년 지나기 시작하니까는 그 한계를 여지없이 노정을 시키면서 결국은 청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야지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이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